학사권이라든지 학원가, 대치동, 목동, 상계동 그리고 지방 몇몇 곳들은 영원하진 않을 거다. 그게 완성됐으면 아마 강남은 불패가 아니게 됐을 겁니다. 그 역할을 했을 거예요. 제2의 강남이 됐을 거예요. 새로운 정책과 함께 한몫 잡아보려는 사람들은 내려왔던 거고 그때 강남을 선택했던 이유는 네, 안녕하십니까. 브릿지 조성준입니다. 인문학서이나 부동산 필독서로 나왔던 베스트셀러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의 저자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구독자분들이 처음 뵐 것 같은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는 임장을 한다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답사하는 김시덕이라고 합니다. 도시문헌학자로서 이제 지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임장이 아닌 답사를 다닌다 얘기해 주십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어디 지역을 간다면 임장이 더 익숙하거든요. 네, 그 지역의 지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문화적, 역사적 특성들을 파악하고 연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을 보는 시각과 어떤 점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하고 있는 게 기존의 부동산의 담론이라고 하죠. 그거를 깨자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 추가한다는 거, 그걸 우선 말씀드리고요. 한편으로는 답사가 취미였어요. 한국을 돌아보니까 빠져있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임장을 가시면은 어느 아파트, 어느 역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가 만들어지기 전에 땅에 뭐가 있었는지도 사실 그 아파트를 판단하기 중요하거든요. 여기 갔는데 자꾸 땅이 습하다고, 벽에 뭔가 많이 낀다고, 그건 그 지역에 습했던 거고, 그 지역이 왜 그런 유래를 가지고 있었나 알면 처음부터 그 아파트에 안 들어갈 수 있죠. 잠실 같은 경우가 이제 원래 늪지대였던 곳을 이렇게 만든 거다. 정확히는 늪지대는 아니고 한강 두 개 사이에 낀 섬이었죠. 하중도라고 하죠. 하중도. 여의도 같은 섬인 거죠. 네. 잠실은 그래도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고, 잠실도, 부리도 두 개 합쳐가지고 잠실이 된 건데, 송파구. 그 자체가 원래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는 없는데, 지방 같은 데 가면은 요즘에 택지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뭐 소류지, 늪지, 호수를 메워가지고 만든 경우도 많아요. 그런 지역은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습해요, 땅이. 뭐 기온의 문제를 말하는 건 아니고 물리학적으로 습합니다. 또 하나는 땅이 무릅니다. 연약지반이 되는 거예요. 기초공사를 잘하냐 못하느냐는 시공사와 지자체의 의지에 달렸죠. 근데 그게 늘 똑같진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는 인천 송도 신도시 제가 20년쯤에 전에 그거 갔을 때 예전에는 송도 해수욕장 때 갔었고 어느 순간 갔더니 땅이 펼쳐졌는데 안개만 자욱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2000년대 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대체 뭘 하려고 이렇게 넓게 땅을 바다에 맞서 만들었나. 그게 되고 있는 거죠. 네. 국제 신도시를 꿈꿨기 때문에 굉장히 기반공사를 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기반 조사하실 때 크게 문제는 없다. 그렇지 않은 저습지라든지 삼각지라든지 메리츠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파트, 상가라는 건물 위주로 봤을 때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건물이 아닌 토지의 역사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좀 살기 좋은 지역을 전국 단위 그 다음에 서울 내에서도 한번 꼽아 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사실 본인이 어디서 살고 싶은가 기준이 없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보통은 그냥 오를 곳, 아파트 그리고 학교 근처. 네, 학교 근처 그 정도죠. 근데 학교는 애들이 영원히 다니는 게 아니고. 네. 근데 요즘에 목동 아파트 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죠. 학령 인구 전체가 줄어드는 거랑 이렇게 과밀하게 시켜봤자 얘가 상층으로 지는 못한다는 안타까운 깨달음을 같이 얻으면서 이제 학원이 10개 떨어지는 거죠. 학원이라는 것도 정말 그 상층 레벨에서 싸울 사람만 들어가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게임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학사권이라든지 학원가, 대치동, 목동, 상계동 그리고 지방 몇몇 곳들은 영원하진 않을 거다. 그런 의미에서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신가를 좀 저는 여쭤봐요. 반대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요즘에 고향 일산 신도시 대화역에 살고 있는데 3호선 끝입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가 3호선 끝이라 언제든 앉아올 수 있고 지금도 광역버스 1000번 타고 딱 여기까지 왔는데 걸어서 한 3분 거리. 서울 살 때보다 편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주관적이라는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산 좋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등산 가야 되고 근데 이런 분이 산이 안 좋은 데 살고 있으면 우울한 거예요. 산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서울은 강북구 도봉구죠. 그렇죠. 북한산, 수락산, 불암산 그 수많은 멋진 산들이 있는 거기 살면 행복한 거고 근데 그가 강북인데라 생각해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길이 좀 개별적이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분 중 한 분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의견으로만 집을 정하는 건 아니니까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한 사람은 강 보는 거 좋아하고 한 사람은 산 보는 거 좋아하고 그런 분들 경우에 요즘 뜨고 있는 핵심 지역은 이제 광진구, 아차산도 있고 한강도 있어요. 그쪽 강은 하천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한강이 자연 상태로 남아있어요. 나무가 무성하고. 근데 그런 풍경은 굉장히 서울 한강에서 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 그렇게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개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어디가 오래 가냐는 건 다른 문제고. 그렇죠. 예. 사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오르는 것만 얘기하면은 돈 모아서 강남 가면 되죠.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없으니까 강남 불패죠. 저희가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지역들이 개별적인 장점들이 있는 겁니다.
한국은 이제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강남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강남 불패, 강남이 부동산 성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강남처럼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곳의 특징이 있나요? 그 지역은 오르도록 만들어진 거죠. 강남이 좋았던 이유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제 기본입니다만 서울의 탄생 또는 한국 도시의 탄생은 분단과 6.25 전쟁이라는 두 가지 큰 사건에 의해서, 이벤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걸 다시 한번 겪지 않겠다라고 하는 근본적 대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서울 같은 경우에 대전제는 서울 강북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저는 그걸 보여주는 게 삼성 반도체라 생각해요. 한강 안 넘어오잖아요. 결국 다 지금 용인에 가서 지금 그런 거고. 근데 LG 반도체는 최근에 파주 공장 만들었잖아요. 철학이 다른 거예요. 어떤 한강은 안 넘어간다는 분도 계신 거고. 이거는 저는 기업의 각각 뭐 수도권 뭐 인구 분산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철학의 문제라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행동, 도시를 만들 때 건물 짓고 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영향이 있다는 거죠. 국제정치 차원에서. 그래서 한강 이북에서 사람을 줄여야 되겠다는 목적 하에서 강남을 만들었고, 원래 거기다가 기관을 전부 보내려고 하는 계획이었죠. 그래서 한전과 코엑스가 거기 갔던 거고, 그리고 원래 서울시청도 서초동 쪽으로 보내려고 그랬고, 그랬다가 70년대 들어서 베트남 전쟁 때문에 사태가 긴박해집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심해지면서 박 대통령은 자력으로 미국에도 맞서고 북한에도 맞서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서 강남 정도는 안 된다. 더 내려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행정수도예요. 그러니까 행정수도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정치적 목적에서 만들어졌다는 거는 담화에 나와 있고, 그게 완성됐으면 아마 강남은 불패가 아니게 됐을 겁니다. 세종이 그 역할을 했을 거예요. 제2의 강남이 됐을 거예요. 계획은 78년에서 9년 사이에 입안이 됐고, 원래 계획에도 너무 큰 계획이기 때문에 80년대 중반 정도에 실현하자는 얘기 있었어요. 기록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80년대 중반까지 살아있었어야 실현되는 계획인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됐었으면은 강남은 그냥 지금 영등포 같은 그냥 부도심. 서울 강북과 임시행정수도 사이에 있는 몇 개의 거점 중에 하나. 근데 그게 중단됐기 때문에 여기 지금 다 모여 살고 있는 거죠.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만들어지다 말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습니다. 부자들로 왔고, 그리고 아파트라는 게 강북은 단독주택인데 이쪽은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결국 부자들도 따라 내려온 거죠. 어느 나라에서도 수도 이전할 때 이렇게 부자들이 한꺼번에 이동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자는 대단히 보수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성북동 이태원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 한남동 이쪽 동네가 그렇죠. 부자들 사실 정말 부자들은 거기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시 강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 정말 좋은 땅이거든. 자기들 생각으로는. 전통의 땅이고. 새로운 정책과 함께 한몫 잡아보려는 사람들은 내려왔던 거고. 그때 강남을 선택했던 이유는 이건 성남의 탄생과 똑같습니다. 저 두 개가 쌍둥이라 보는데 둘 다 강북의 인구를 내려보내기 위해서 빈 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강의 남쪽을 쫙 봤을 때 대부분 지역은 그냥 적당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천호동이든 영등포든 뭐 안양이든 다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빈 땅이 있다는 건 나쁜 땅이란 거예요. 물 넘치고 평소에는 강이 건천이라 척박하고 그게 탄천이고 성남 광주 대단지죠. 그래서 철거미 내려보냈고 두 번째로 내려보낼 때 또 보니까 저 한강 너머편에 천호동과 영등포 사이에 맨날 물 넘치는 빈 땅이 있다. 야채나 기르고 강남인 거죠. 그렇죠. 이름도 없어서 영등포 동쪽 영동 아니었겠습니까? 특별한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원래 경기도 시흥하고 광주군이었다가 편입이 됐는데 당시 기사 보면 너무 벽지여가지고 강도 사건이 나도 영등포에서 경찰 오는데 2시간 걸린다고. 그 정도로 오지였어요. 원래 기반도 약했고. 그냥 그나마 사람이 살았던 데가 강남역 주변하고 양재역 주변 조금, 언덕 좀은. 그쪽은 지난 8월 홍수 났을 때도 물 안 넘쳤잖아요. 거기가 원래 사람 살던 마을이고 나머지는 맨날 물 넘치고 이렇게 흘러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기술로서는 급할 수 있다 해서 들어간 게 서초구 강남구의 개발인 건데 극복 안 됐잖아요. 안 됐죠. 여의도와 비교해봐야 됩니다. 여의도는 처음부터 원래는 3부를 다 보낼 생각이었죠. 법원부터 정부 기관까지.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치수를 했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잘 만들어서 원래는 여기 맨날 물 넘치는 땅이었는데 안 넘치잖아요. 홍수 났던 얘기는 없습니다. 여의도는 정말 만들려고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강남은 그렇게 안 만든 거예요. 급하게 내려보낸 거예요. 막. 박정희 대통령이 만약 베트남 전쟁이 없었다. 그래서 강남 개발을 원래 계획대로 이어졌다면 여의도 정도의 역할을 했겠네요. 베트남 전쟁이 없었으면 그렇겠죠. 근데 영등포보다 나았을 게 지금 영등포의 문제는 공공기관이 약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기관 중에. 그렇죠. 뭐 국회 말고는 없으니까. 예. 근데 국회도 사실 여의도잖아요. 그렇죠. 여의도가 영등포인가라는 문제는 참 여의도 분들이 본인들 영등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않아요. 예. 오히려 요즘에 보면은 생활권이 강 건너서 마포랑 용산에 묶이고 있는 결국 다리 있기 때문에 마포 귀빈로 용산 때문에 아마 여의도는 빠르게 저는 용산 쪽으로 갈 거로 봅니다.
그래서 묶어서 강남 4구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마포 일부와 여의도까지. 박사님 말씀대로면은 그쵸, 나중 가면 개발이 된다면 마포랑 용산까지, 마포랑 여의도까지 깨서 이렇게 그 약간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한 구역이 이루어지겠네. 말하자면 한강 동부벨트라는 개념으로 가야겠죠.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이 지역적 특성들 얘기 들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평소에 맨날 통계만 보다가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좀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